예, 안녕하세요. 예, 고등학장 제6회 미강 시작하겠습니다. 인문한자와 원리한자는 뒷부분에서 하고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그 교재는 그 왕력 교수의 중국 고대문화 상식 가운데 10장이 바로 궁궐편입니다. 이것도 무지 중요해요. 뭐 천문, 역법, 음악, 지리, 관직, 과거, 성명, 예속, 종법제도, 궁실제도, 그리고 11번째가 거막, 수레, 말, 제도, 음식, 의복, 그 다음에 기물,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무지 중요한 책이죠. 그 가운데 제10장은 궁실이 되겠습니다. 궁실. 그래서 이 궁실편을 바로바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궁궐제도를 이해하는데 일단 기초적인 거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제일 앞에 있는 풍수는 원래 여기에는 없는 건데 아마 이 편집자가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궁궐을 이해하는데 풍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넣은 거겠죠. 뒤에 그런 그림이나 이것도 다 원래는 없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중국인 中国人明确地将风水的文献可以上手到脱明为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중국인은 명확하게 풍수라는 말을 한 문헌은 중국인들이 명확하게 풍수라는 말을 한 문헌은 소급할 수가 있다. 어디? 이름을 가탁한 곽박이라는 사람이 지은, 곽박을 가탁한 거죠. 그 사람이 쓴 건 아니고 지금 장경, 장례지를 치를 장경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자, 장경 중에 묘사하고 있다. 기의 개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장경에 기에 대한 개념을 묘사하고 있는데 말하기를 기는 우풍, 즉산, 개수, 즉지. 자, 뭐냐?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그죠? 그리고 물의 경계에 도착하면, 개수, 물의 경계에 도착하면 곧 기가 멈춘다.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풍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라는 건 뭐야? 바람을 타고 와서 물 쪽에 딱 머무려야만 그 자리가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찌수수. 그래서 바로 말하기를 기라는 것은 바람을 만나면 곧 흩어지고, 그 다음에 우도 수, 즉 정지도 정지, 샹첸, 윈싱.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이 멈춰진다. 물을 만나면 기는 멈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명확하게 풍수에 대해서 말한 문헌은 이름을 가탁한 곽박이 지은 장경까지 소급할 수가 있는데 장경에서는 기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였는데 기라는 것은 바람을 만나면 곧 흩어지고 물의 경계에 이르면 곧 멈춘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앞으로 가는 것을 멈춘다. 소위 풍수, 이른바 풍수라는 것은 거주 환경에 대한 고찰이고 그 핵심의 평가 기준은 이 환경 속에 기를 모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기란 건 막 흘러가니까, 바람을 만나 흘러가니까, 근데 물을 만나. 그러기 때문에 이 기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핵심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어차피 산다가면 결국에 흩어진 그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기를 물로 막아서 모여놓는 거, 취기라고 합니다. 핵심은 환경에 취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고, 풍수의 개념은 직업 음양사,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직업 풍수사, 직업 풍수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혼에 의해서 무지 현묘, 막 아주 기기묘묘한 막 그렇게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막 뭔가 학문적인 막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변했다 이거죠. 풍수의 개념은 간단한 건데 좋은 길을 모아놓는 게인데 풍수 이 학자들이 많으니까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득 비상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풍수의 본질적인 사상은 그 실제가 무지 이해가 쉬운 무지 간편한 것이다 이거죠. 풍수는 무지 이해가 무지 간편한 건데 풍수학자들에 의해서 되게 현묘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아주 잘 썼네요. 예. 이상적인 풍수의 원형은 뭐냐? 이상적인 풍수의 원형은 지금의 풍수학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딱 정답이 있어요. 바로 원시 인류의 서식지, 원시 인류의 거주지의 가장 이상적인 집의 형태. 이다는 거죠. 풍수의 원형은. 그러니까 옛날 그 원시인들이 가장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거 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라는 거죠. 복잡한 게 아니고. 다시 할게요. 가장 이상적인 풍수의 원형은 바로 원시 인류의 거주지의 이상적인 형태이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 있어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북풍을 막아줄 수 있고, 집은 남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활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는 강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뒤에는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높은 산이 있고, 앞쪽에는 활처럼 이렇게 둥글게 된 물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괄호를 볼게요. 즉, 만곡이 이렇게 굽어진 거죠. 만곡, 이렇게 굽어진 것이 자기 집의 양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자기 집의 양쪽에. 굽어진 게 자기 양쪽에 집에 들어온 거. 요 형태. 요 형태가 가장 좋다는 거죠. 이런 것은 좋은 음용수의 자원이 될 수 있고, 물을 마시는 자원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수재가 없고, 물로 인한 환난이 없는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게 딱 이렇게. 자, 집은 마땅히 나무가 있어요. 나무와 작은 산들이 오목조목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 아까 지금 말한 여산 여고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언덕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무덤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소산포라는 건 작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가려져 있는 그 집을 약간 가린 곳 아래에 처해 있고, 동시에 앞쪽은 넓고 평탄하게 널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집을 지키고 싹 보호해주고, 그리고 앞쪽은 넓게 펴진 것. 그럼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왜 집이 약간 들어가야 되겠어요? 나쁜 놈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보이면 안 되잖아요. 지나가야지. 그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훔치러 오는데, 도적놈들이 그렇잖아요. 마을에서 이거 때리면 사람들이 도끼 들고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약탈하고 가야 되는데 집이 보이면 바로 쳐들어가서 뺐죠. 그러니까 언덕 같은 게 있어서 그 속에 이렇게 싹 숨어있는 그런 집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지금. 자, 동시에 앞쪽이 평탄 개활지, 즉 평탄 개활이다. 이러한 거처지는 안전하게 은폐하면서 또 교통이 불편함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교통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않는다. 또한 수렵과 일반적인 노동생활, 농경생활이죠. 노동하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도끼 들고 괭이 들고 가면 바로 눈앞에 있고, 평탄 개활이니까 바로 있고, 바깥에서는 집이 안 보이고, 그리고 높은 산에 하니까 드나들기도 편하고, 이런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이것은 매우 소박한 원시 생활에 선택할 수 있는 요구를 매우 충실하게 원시 생활의 선택에 대한 요구이다. 풍수의 언어로 말한다면 사람의 거주하는 지리 환경이 마땅히 명거울이 할 수 있다. 환경이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둘러싸야 된다. 그 다음에 산이나 이런 것들이 강이 둘러싸야 된다.
뭐가 받들어야 된다.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받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땅을 둘러싸야 된다. 요지. 그래서 길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장 환경적인 것은 포, 위, 공, 요. 그래서 기가 모이는 곳. 풍수의 이념 시스템은 후세의 발전에서 매우 현혹, 황탄, 거짓말 이런 뜻입니다. 현혹, 취귤, 취귤이다. 그래서 현혹, 취는 거짓말하는 거, 그 주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속이는 거, 가만히서 속이는 거. 그래서 후대에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졌지만 그 핵심 사상은 도리어 원시 인류의 서식 거주지에서 선택하는 기본적인 요구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에서 70만 년 전에 북경 원인들의 거주지의 모든 자연 환경의 구조는 바로 풍수의 취기에 만족해서 모든 요구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예이다. 큰 뜻은 이해가 되겠죠? 네. 복잡하게 하지 마라. 그냥 간단하다. 이런 구조. 그러면서 이 궁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50년대에 그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쓰잘데없는 이런 거 얘기하니까 궁이가 막 복잡한가 이런 것들. 이분은 연구를 했지만 그러면서 사실 이거 다 쓰잘데없는 거고 그냥 사람이 편한 거. 많은 사람들이 궁이 엄청나게 명당이라고 하지만 그게 명당이냐 이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 명당 아닌 거죠. 기도 다 막히고 궁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이걸 이제 비판하고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문 이하 석궁 아까 말한 대로 그 이하편 제5편이 석궁이라고 했죠. 궁에 대한 해석.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이하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자 책이에요. 설문해자 같은 거. 그 가운데 이하는 유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13경. 우리말로 성경과 같은 거거든요. 13경에 이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3경이라는 게 총 9개라고 그랬죠. 13경. 시, 서, 여기 있는데 춘추가 3개. 좌전, 공양전. 그다음에 얘가 보통 춘추하면 좌전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춘추가 3개로 쪼개졌지 해석이. 그렇지만 그냥 춘추하면 좌전이 춘추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얘는 의례가 있고 얘기가 있고 주례가 있지만 공자 때 얘기한 얘는 의례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그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이게 효경입니다. 효경. 그러면 하나니까 이게 10개죠. 10개. 자, 그리고 논어, 맹자. 그럼 2개가 합해지겠죠. 그럼 12개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하가 들어가서 하나에서 총 13경이 됩니다. 청나라 때 오면 이제 유학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기본 경전이 13개, 13경 가운데 이 이하는 자전에 속합니다. 자전. 또는 사전이라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하 공부를 조금 하면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하가 요즘 말하면 범주학이에요. 범주학. 네? 이렇게 5개, 6개 비슷한 글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이하, 석궁. 첫 번째 그의 궁의 지실. 궁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다. 실위지궁. 집이라는 것은 궁이다. 그러니까 궁이라는 게 옛날부터 그냥 일반적인 집을 말한 거죠. 일반적인 집. 궁과 실은 그래서 뜻이 같은 것이다. 동의어다. 그냥 궁은 좀 큰 집, 실은 좀 작은 집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궁실 같은 말이다. 굳이 구별한다면 궁은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 총명이고, 그래서 모든 집을 말할 때는 궁이라고 하고, 바깥에는 이렇게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궁이 그러니까 궁은 좀 큰 집이에요. 그래서 궁은 담싸여 있다. 실은 단지 그 중에 하나의 거주단이다.
그러니까 궁이 이렇게 있으면 궁은 큰 집, 여기는 실, 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궁실을. 그래서 일반인들은 궁을 두기가 쉽지 않죠. 담을 두고 이런 게. 그래서 다 실만 구별하는. 자, 실은 단지 그 중에 하나의 거주 단위이다. 네. 상고 예전에 종묘도 궁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토론하지 않겠다. 종묘 쪽에 있습니다. 자, 아주 오래전 상고 시대 때 네 번째 줄입니다. 상고 시대 때 궁은 일반적인 가옥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귀천의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쓰고 부자도 뭐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도 쓸 수 있고 귀천의 구분이 없었다. 그래서 맹자 등문공상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걸 귀천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문헌에 갖다가 쓰는 겁니다. 허자는 이제 허행이라 그래서 농가의 창시자죠. 농가. 모든 사람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쫓겨났거든요. 왜냐하면 임금도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허행. 허행을 높여서 허자라고 부릅니다. 자, 허행, 농가입니다. 농가. 농사가 모든 산업의 기본이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죠. 자, 허자는 어찌하여 예, 도자기를 만들고 약, 금속, 청동이나 철기, 금속 제품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사자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오히려 모두 취, 저, 기, 궁중이 용지 자기 집에서 그것을 만든단 말인가? 무슨 뜻이냐면 모두 자기가 자활을 하라니까 맹자가 여기서 비판하는 거예요. 맹자는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직업을 구분하라. 그래서 농가는 안 된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 도자기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금속을 만들고 각각 다르게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겁니다. 이거 몇 페이지예요? 이거 9페이지. 아, 11라니까. 아까 7페이지 하는 거라 11라니까. 10페이지라고 10이라고 그래갖고 그래 나도 그랬는데 아, 그랬어요? 뜻을 보니까 비어있으니까. 7페이지. 아, 그랬어. 제가 7페이지를 읽었고요. 응. 네, 지금 이제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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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하 석궁. 예, 궁은 실이라고 부르고 실은 궁이라고 부른다. 궁과 실은 같은 말이다. 동의어이다. 구별해서 본다면 궁은 총체적인 이름이고 모든 방을 가리키며 바깥에 담장으로 포위되어 있다. 실은 단지 그 중에 하나의 집이다. 상고시대 궁은 일반적인 가옥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귀천의 구분이 없다. 그러면서 이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맹자 등문공상을 끌어들여서 말하기를 허자 너는 어찌하여 도자기를 만들고 야를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으니 모두 네 집에서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쓰느냐? 그러니까 내가 농사만 한다고 그러는데 너 왜 도자기와 금속재를 왜 네 집에서 안 만드냐 이거예요. 뒤에 나와요. 그런 것들 길어 엄청나게 앞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허행의 농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니들은 농사는다 하지만 사람은 각각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된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해야 되고 맹자는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궁을 허행도 집에 집이 있는데 그걸 궁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그래서 궁이라는 것은 왕의 집만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집이면 궁, 작은 집이면 실 이렇게 불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진나라 한나라 진한이니까 진은 BC 221년부터 BC 206년 그 다음에 한나라는 BC 202년부터 AD 221년 정도 이 정도 될 겁니다. 진한 이후에는 단지 왕자 속어 왕이 거처하는 것을 비로소 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는 진나라 때 이제 이른바 아방궁이 들었었죠. 아방궁. 여기 함양궁이 들었죠. 그래서 궁이란 말이 그 최초의 기록에 궁궐이라는 이름이 한 무제 때, 한 고조 때구나. 한 고조 때 처음으로 궁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집이었던 거예요, 집. 근데 드디어 이제 왕만 사는 곳을 이제 궁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같이 통칭하거나, 네. 그거 말합니다. 자, 고대 궁실은 일반적으로 남향이었다. 네. 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북이고 남향이었다. 주요 건축물의 내부 공간은 반드시 뭐로 되냐면 당실방으로 되어 있다. 당실방. 세 개로 써 있죠. 당실방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을 당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당은 뭐 하는 곳이냐? 기륭, 대례, 그러니까 예법을 행하는 곳이라는 거죠. 통칭으로 당. 다시 그걸 그려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궁을 이해할 때, 자, 여기가 보면 당이 있겠죠. 그래서 당은 주로 제사 관련된 그런 행하는 곳이고, 부주런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다. 당에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당의 뒤쪽은 실이 있다 이거죠. 당에는 뒤에는 실이 있다. 실은 주인, 사람이 산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번째 줄은 자, 실의 동서 양쪽에는 동방과 서방이다. 그러면 여기가 방이 있죠. 일단 고대인들은 실이 중앙에 모든 거, 방은 딸린 거, 부속 건물. 실방이 있죠. 방이 있다. 자, 모든 건축물은 방이나 실이나 방이나는 모든 건축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배를 쌓은 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배가 흙으로 싸서 그냥 평지다 쌓는 게 아니라 전부 높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통상 당 앞에는 계단이 있다. 소위 당 앞에는 여기 계단이 있죠. 이렇게 여기 개가 되겠죠. 이걸 보면 그래서 요 개를 우리가 섬돌이라고 부르죠. 개가 있다. 그래서 당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개를 올려야 된다. 층계를 오려야 된다. 그래서 고인, 상설, 승당.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늘 승당이라고 했다. 승당. 당에 오른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상이 제사와 관련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이 상에, 요 상자도, 요 상자는 뭐냐면 재단에 깃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있다는 뜻에서 늘 상자가 된 거고요. 이건 재단에 높이기 위해서 흙에서 당이란 말. 그러니까 다 같은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상과 이 상과 당을 다 제사와 관련된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승당이라고 했다. 그래서 논어 선진편을 끌어들이고 다시 뭐냐 유라는 것은 여기 자로를 말하거든요. 공자님의 제자인데 자로가 악기를 잘 다뤘어요. 악기를 잘 다뤘는데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악기는 기운이 너무 세구나. 너 아직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구나. 그래서 벗들이 너를 싫어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제자들한테 그런데 이놈들아, 제가 비록 악기를 그냥 이런말하고 춤을 되게 세게 치는 거야. 그냥 마음이 막 이 사람은 막 지금 공자님을 따라서 막 뭔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힘빼기를 못하는 거야. 네, 힘빼기를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새끼는 지가 잘나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재수도 드럽게 없는 놈이 뻐기고 뭐 이런다고 자로한테.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한테 유는 이미 승당했다 이거죠. 왜냐면 공자님이 앉아있으면 아무데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공자님이 실에 있으면 다른 제자들은 다 여기다 거저 깔고 있는데 제자들만 요 실까지 오거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는 당상관이야. 그러니까 이미 당까지 왔다는 거죠. 유야. 유는 이미 당에 올랐어. 이놈아. 니들은 아직도 지금 땅바닥에 있는데 그래도 유는 당에 있어. 당까지 왔어. 그 뜻입니다. 승당. 그다. 그 대신 아직 실은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단계로 말하면 여기가 1단계, 2단계.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스승님이 앉아있어도 함부로 못 오는 거지. 전부 바닥에 다 거적갈 거 있는 거죠. 그런데 자로는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아직 실은 못 왔다 이거죠. 실은.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입니다. 상고, 당전, 매여, 문. 아, 이게 중국말하고 우리말 섞여서 문제다. 예전에 당 앞에는 문이 없었다. 문이 없었다. 네, 매여. 당 앞에는 문이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문이 없어요. 왜냐면 집이 궁이 있으면 산문이 있으니까. 여기 궁이 아니니까. 그죠? 문이 없었다. 네, 그리고 당의 위쪽, 동서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동서 기둥이 있다. 네. 당의 양쪽에는 기둥이 있다.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기둥을 왜 세웠는지. 여기다가 뭐도 세우고 뭐다 걸고 뭐다 하는 거거든요. 네? 당에 옆에는 기둥이 있고 동서 양벽에 그리고 이쪽에는 벽이 있다 이거죠. 중국에 가면 벽질집 볼 수 있어요.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궁 같은데 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정령, 헌법이나 법을 반포하기 위해서 주로 걸어 놓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동서, 서서라고 부른다. 여기가 이게 동서, 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서가 최초로 들어올 때 앞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 서 할 때 서자가 뭘 걸어놓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행사표 같은 거 걸어놓는 거. 그러니까 오늘 공부 시간. 그러면 오전, 오후, 뭐 저녁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걸어놨겠죠. 이걸 서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질서할 때 쓰입니다. 차례. 동서와 서서라고 한다. 당의 뒤에는 벽이 있다. 벽이 있다. 그냥 무슨 뜻이냐면 이 당 사이에 벽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요. 예전에는 앞쪽과 뒤쪽 문이 없으니까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벽 하나를 놔요. 대벽이라고 합니다. 벽을 놔요. 혹시 중국 같은 어디 집들 가다 보면 그냥 쓸데없이 앞쪽에 벽이 있죠. 그리고 앞에 용이 이렇게 훑고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죠.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앞에 여기 안 보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당 뒤에는 벽이 있어서 실과 그 방을 이렇게 떨어져 놨다. 이 칼, 그러니까 벽, 그 칼이 이렇게 벌려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간격을 놨다는 거죠. 벽을 놔가지고 이쪽과 이쪽에 사이를 벌려놨다. 실과 방에는 각각 호가 있다 이죠. 호, 실과 방에는 각각 호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호가 있죠. 아니 쪽문. 창문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쪽문. 반쪽으로 된 쪽문.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긴 거. 왜냐면 문이라는 것은 아예 안 보이게 닫는 거고, 이렇게 닫는 거고, 호라는 것은 반쪽, 외장문. 이렇게. 자, 그래서 호가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 하면 들어가는 문만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과 이쪽 방 사이에 우리는 방과 방 사이에 다 벽이 됐잖아요. 다 막아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 그게 아니고 방이 3개가 있다 치면 거기 다 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방이 각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거죠. 실방이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문을 두어서 서로 드나들게. 머리 이렇게 숙여야죠. 그렇죠. 작게 만든 겁니다. 네. 자, 고서에서 말하는 호가 통상 여기서 말하는 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곳에서 늘 말하는 호가 나오면
이게 바로 이런 문이라는 거예요. 쪽문이다. 쪽문이다. 뭐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뒤쪽에는 계단이 있다. 여기는 계단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계단이 없죠. 그러니까 이쪽은 나와도 뭐 근데 이쪽은 계단을 만들어서 정원과 통하게 되었다. 후원의 뒤에 있는 정원과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쪽 방에 계단이 있다. 그러니까 실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실의 호는 동쪽에 좀 이쪽은 좀 동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의 서쪽에는 상응한 위치에 창이 하나 있는데 그걸 유라고 한다. 여기가 유라고 하는 거죠. 유. 호 유라고 한다. 이 유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유를 만든 이유가 자 논어 옹야편에 보면 배구가 병이 들어서 공자님이 그를 문안 갔다. 그래서 유에서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군주가 집에 그 병문안을 가게 되면 환자는 북쪽으로 가서 있고 왕이 남쪽에 문을 들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게 예법인데 공자님께서는 내가 어찌 왕의 예법을 쓸 수 있느냐 하여 옆으로 가서 앞쪽으로 가지 않고 옆쪽으로 가서 이 유라는 그 창문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제자의 손을 잡으면서 너 많이 아프니 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유라는 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실에게는 북쪽에 하나의 창이 있는데 그것은 향이라고 한다. 향이라고 한다. 원래 이게 창문 향자거든요. 어디 향하다 할 때 창문이 어디다? 이거구나. 북쪽에는 창이 있는데 향이라고 부른다. 설문해자에는 말하기를 향은 북쪽에 나 있는 유다. 창유자니까 북쪽에 나 있는 창을 향이라고 한다. 시경, 빈풍 7월중에 보면 색, 막을색입니다. 막을색, 색, 향, 그 다음에 진흙발을 근호. 왜냐면 북쪽 방을 막고 북쪽 향을 막고 왜냐면 찬바람이 많이 오니까 북쪽 방을 막고 그 다음에 호는 진흙을 바르다. 왜냐면 바람이 세 겨울에는 진흙을 발라서 뭐 창문을 뭐 막는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색, 향, 근, 호. 그래서 거기서 향이 북쪽이라는 뜻을 빈풍에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고인, 석지, 이좌. 옛날 사람들은 땅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땅바닥에 다 맞죠? 땅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당상의 모든 자리는 마땅히 실의 호와 유, 실의 여기 호와 유 사이에 있는 사이에 남쪽 방향을 이 사이에 남쪽 방향을 보고 앉아 있는 자리가 여기 요 사이에 여기 앉아가지고 남쪽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높다. 자리가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 고서에서는 늘 말하기를 남면이라 부른다. 남면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 방에 요 실과 요 사이 가운데서 요쪽 남쪽을 바라보는 요 자리가 가장 존귀하다. 그래서 이것을 남면이라 불렀다. 이해되시죠? 네, 됐죠? 남면이라 부른다. 실의 좌이는 실내의 좌이, 실내에 가면 동쪽을 바라보는 방향이 가장 존귀하다.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이쪽이 있겠죠? 이쪽이 동쪽을 바라보니까. 동쪽을 바라보는 가장 존귀하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상해 항우 본기에 말하길 항왕과 항백은 항우의 다 삼촌들이거든요. 항왕과 항백은 동쪽을 향해서 앉았다. 동쪽을 향해서 앉았다는 거죠. 이렇게. 저기 그 위에 줄에는 예. 당의 가장 상석은 남쪽을 바라보는 거고 네. 두 번째 줄에 실의 가장 높은 거는 동쪽을 바라보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고인석지하고 하면 당상적 당상. 죄송합니다. 당상에 당상. 있는 거는 남면이 아, 제일 높은 거고 당상에서는 여기가 예, 남면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두 번째 줄에 실. 실에 제일 높은 거는 동향을 한 동향을 거죠. 한다. 예. 네, 맞습니다. 제가 당상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고인은 예전부터 여기 다 땅바닥에 앉아 있고 여기에서 남쪽으로 요와 요 사이에 남쪽에 앉아 있는 실의 코와 요 사이에서 남쪽을 방향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실내에서는 동쪽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존귀하다. 항우 본기에서 말하길 항왕과 항백은 모두 동쪽을 향하여 앉았다. 이렇게 돼 있고 위기 무한후 열전 열전에 말하기를 전부는 사람 이름입니다. 전부는 일찍이 초 손님을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였는데 그 형 개후를 남쪽을 향해서 앉게 하였다. 이렇게죠? 개후도 사람 이름이에요? 남향을 앉게 했는데 그리고 자신은 동향으로 앉았다. 그러니까 형이 당연히 동향해야 되는데 형을 남향으로 앉히게 했다. 그리고 자기는 동향을 했다. 그것은 한나라 때 승상을 존중해서 형을 사적으로 요자가 구필 요자니까 형한테 이렇게 굽힐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형이지만 공적으로는 내가 상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아서 자기는 동향을 하고 형은 남향을 하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히 형고사요 불가했다. 형을 사적인 것으로 굽힐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는 굽히는 것이다. 불이다. 그 자리에 엄존함으로 굽힐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데도 역시 이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뒷부분에 또 있으니까요. 오늘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요거만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기 기와 와당. 조자는 뭔게 조자? 어떤 몸이 좋은가요? 실내적 자이 축이 조. 어디 있죠? 이거 실내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존귀하다 그 뜻에서. 예. 조가 뭐예요? 조 방향. 어디를 향해서 조. 예. 조는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향자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동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게 조동. 이게 간자체로. 예. 그게 동자예요? 예, 간자체로 써서. 실내의 좌위는 동쪽을 향한 방향이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기 항우 본기에서는 항왕과 그래서 항백이 모두 동향을 하고 앉아있다. 조자와 향자는 어디를 향하여 같은 뜻을 쓰입니다. 요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아짜문, 아짜, 운문, 와당, 탁본 이런 뜻이고요. 아짜, 한자로 이 아짜, 그리고 부르문자, 부르문, 문이 아짜와 운문, 와당, 탁본 전국시대 진나라 때 면의 직경은 18cm, 섬서성, 장안성 유적지에서 출토가 됐고 고도 문명 박물관에 현재 위탁되어 있다. 여기 있다. 고도는 아주 오래된 도자기만 모아놓은. 자, 십자는 여기 십자로 되어 있죠. 다 십자는 역사 사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하나라 서기전 2062년인가 서기 2062년 그러니까 서기 대략 서기전
20세기 전로 사전이라고 합니다. 역사 이전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부여였다. 태양을 상징 부여였다. 특히 역사 이전에 도자기의 꽃무늬 도안 중에 십자문과 원형들은 모두 같이 사용한다. 십자나 꽃무늬 문양은 같은 십자 문양을 쓴다. 상나라와 서주 초기 청동기 명문 중에 부족을 나타내는 토템의 부호로 출현한다. 두 번째가 토템 부호라는 거죠. 첫 번째는 태양 부호고 두 번째는 토템 부호이다. 형태는 기본적으로 아자형을 갖고 있다. 십자형이 아자 형태로 토템이라는 거죠. 토템 부호. 종족의 표시이다. 그것은 주원이라고 하는 그 땅이 주나라예요. 주나라. 주원의 어떠한 부족의 명칭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떤 부족의 이름이다 이거죠. 명칭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국 시대부터 한나라 때, 그러니까 대략 서기 전후한 시기 한나라 때까지 아짜무니는 와당에서 늘 십자무늬로 나타난다. 아짜무니와 십자무늬는 항상 같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견해로 아짜무니는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의 도시를 표시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태양문으로서 종족의 토템이고 세 번째가 도시, 옛날 십자로 도시 개념이다. 주례 고공기의 그 해설에 의하면 도시의 배치는 마땅히 이러한 아자형으로 되어 있다. 갑볼문 근문 중에 성이라고 하는 글자, 지금 말한 성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면 성이라는 글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글자도 또한 이 그 주례 고공기에서 말하는 해설과 서로 부합된다. 고고 발굴에 의하면 초나라 도읍지인 기남성 유적지도 한 예가 된다. 또한 안양의 은어 서북강 서북 언덕에 있는 상나라 때 1001호 대묘의 묘갱에서도 완전한 아자형이 된다. 묘갱이 아자형이다. 실제상으로 현대 고고학자 전문가들도 이렇게 4갈래로 된 묘의 길이를 아자형 묘도라고 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묘장이고 묘주인은 일반적으로 당시의 왕으로 본다. 건축과 도시의 아자형은 개념이 줄곧 전해 내려와서 한나라 때 청동기 TLV 거울 중에서도 예를 찾을 수가 있다. TLV가 바로 반격규구 사신경입니다. 여기서 우리 많이 보죠? 반격규구 사신경이라고 어디 있나? 지금 갑자기 찾으랬더니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이 기와의 형태는 아주 여기 지금 이 기와 형태는 그 모습이 아주 풍부하다죠. 풍만한 모습이고 그림 외에 하고자 하는 뜻은 무궁하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많다 이제 뜻이 무궁하다. 해당 이 와제 기와를 만드는 와제를 기와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자문의 발전 중에 중요한 중간의 고리이다. 운문도 모두 서주 운문도 모두 사주 4개 방향이 있네요. 사주에 있어서 왕의 기상을 후에 왕자의 기상을 담고 있다. 왕의 기상을 담고 있다. 운문이. 그러면 아마 이것이 우리 종류의 운문과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원문에 없는 건데 아마 이 풍수의 기운과 이 운문과 아자문의 기운을 왕으로 보는 것 때문에 있고요.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제6회 고전학당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